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으로 뚫리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통신업계의 신사업에도 타격이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쌓여있는 보험금이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본인도 몰랐던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 연휴 직후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줄지어 인상합니다. 평균 3%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사들은 이번 인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강북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이미 오른 가격에서 큰 변동이 없고 여기에 주요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최근 연예인 10여 명이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당하면서 개인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클라우드란 사진과 영상 등의 정보를 별도의 저장 장치 없이 기업이 제공하는 공용 서버에 저장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필요할 때 데이터를 불러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만큼 최근 해커들의 표적으로 자주 노출되고 보안 의식도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계정이 해킹되면 한꺼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킹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이용하는 서비스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억해야 할 비밀번호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면 기억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라는 규칙을 두면 백설공주는 한글을 치듯이 타이핑하고 와는 더한다는 의미이므로 플러스를 누르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일곱은 숫자 7을 입력하고 각 서비스의 앞 두 글자씩을 영어로 더해서 쓰면 소문자와 특수문자 그리고 숫자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각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요즘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중 인증을 활성화해두는 게 좋습니다. 비밀번호 말고도 뭐 생체 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SMS 문자로 확인한다든가 이중인증 기능이 있다라면 활성화시켜 놓으시는 게 좋고요. 앱이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면서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해킹당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연예인들의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우선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3법 통과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민감 정보가 담긴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금융권이나 의료기관 등의 클라우드 활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료기관 간 데이터 유통이 가능해지면 국내 암 환자들의 발병 원인이나 치료 경과 등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산업계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시장이 확대돼 왔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처럼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사내에 큰 서버를 둘 필요가 없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임대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서 장비가 노후화될 경우에도 비싼 돈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치와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빅데이터 활용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주요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은 선제적으로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값비싼 고정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사업적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 매몰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배우 주진모 씨 사유도 그렇고 이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 클라우드 안심하고 써도 되나 이런 우려도 뭐 불안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당초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좀 꺼려했던 이유도 보안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해킹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해킹 피해는 개인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계정 해킹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분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처럼 한번 해킹을 당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단계 인증 등의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안업계는 조언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완성차 노사도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주 야간 4시간씩 사흘간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부분 파업 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우리 사주 15주와 성과급 지급, 라인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아차 노사는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노조를 향해 최준영 기아차 대표이사는 지난달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금은 임금 협상이 아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할 때라는 겁니다. 임금 인상 문제로 르노삼성 노사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게릴라 파업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고 회사는 직장 폐쇄 카드로 맞섰습니다. 국내 지금 자동차 제작사의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생산성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파업에 대한 자제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GM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창원 공장 비정규직 직원 58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도 악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해고 복직자들의 부서 배치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자동차 업계가 노사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덕에 3조 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본인도 미처 몰랐던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류 기자. 이 본인도 모르고 묵혀뒀던 미청구 보험금 이제 문자로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보험 가입 시 회사에 등록해놓은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혹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미청구 보험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편을 통해서만 안내받았는데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정확한 수령이 어려웠고 특히 자주 통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SMS 같은 전자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최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이 미청구된 계약에 대해서는 오는 2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 안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2년 전부터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267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10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생명보험사가 2조 6,700억 원으로 손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는 생보사가 장기보험 상품과 저축성 보험 상품 등 계약기간이 긴 상품들을 많이 취급하면서 보험 소비자들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혹시 못 받은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미청구 보험금 혹은 휴먼 보험금을 확인하려면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되는데요. 소액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 청구를 하면 해당 보험회사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보험회사에 콜백 서비스를 요청해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들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전세금 공적 보증 상품이 출시된다고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6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인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이르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전세 보증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SGI, 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습니다.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인데요. 이전까지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보증금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역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달 말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줄줄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별 인상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문을 연 건 대형 손해보험사들입니다. KB손해보험은 오는 29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5%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각각 3.5%, 3.4% 인상이 확정됐고 삼성화재는 3.3% 인상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인상일 기준 신규 가입자와 또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돌아온 갱신 가입자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번 인상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항변합니다. 당초 7에서 8%대 인상을 추진했던 이유입니다. 회사에서 적정한 손해율이 한 77, 8%, 80 언더 정도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손해율이라는 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회사의 사업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해율이 100%라는 거는 사업비까지 따지면 12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적게는 88%에서 많게는 118% 수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와 비교해서 내준 보험금이 같은 수준이거나 혹은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보험사 간 사업비 출혈 경쟁은 스스로 경영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면 가입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가입을 하거나 보험사별 특약 조건을 활용하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오는 16일 파생결합펀드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임원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은행들 소명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부실로 행장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재심에서 은행과 금감원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손태승 의류금융지주 회장 등 DLF 제재 대상 임원 일부는 직접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제재를 사전 통보 받은 후 소명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조치안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3일 전인 오늘부터 하루 전날인 15일까지 제재 대상 본인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입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재심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이 최종 조치안을 근거로 심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들 소명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재반박으로 작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 소명 의견에도 불구하고 DLF 관련 내부 통제 미흡으로
은행장들까지 제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 통보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합니다. 내부 통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정부조심하면서 결정을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재 대상 임원들은 금감원 최종 조치안을 살펴보고 당국 논리의 허점을 감안해 최종 진술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마켓컬리에서 중국산 기저귀를 영국산 프리미엄 기저귀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켓컬리는 공식 사과와 함께 전액 환불을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켓컬리에서 벤스랜드 코리아라는 회사가 수입한 에코제네시스란 브랜드의 기저귀를 판매해 왔는데요. 이 제품은 영국 프리미엄 식물성 기저귀라고 홍보되면서 다른 기저귀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했다고 강조됐는데 이런 설명과 달리 기저귀의 주요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품 구매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현재는 폐쇄된 제조사 홈페이지의 소개란을 보면 사장 사진에 미국 가수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올라오는 등 회사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켓컬리가 결국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요? 네, 마켓컬리는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현재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해 벤스랜드 코리아 측에 문의를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상관없이 이미 구매가 이뤄진 8종의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마켓컬리를 통해 판매된 이 기저귀는 약 3,000개 정도입니다. 마켓컬리는 앞으로도 판매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다만 상품 입점 당시 관련 증빙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기저귀의 안전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지난주 반도건설은 한진칼 지분을 늘리면서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가 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반도건설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오는 3월 주주총회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가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반도건설이 최근까지 한진칼의 지분을 늘렸죠? 맞습니다. 반도건설이 대우개발 등 3개의 계열사를 통해서 한진칼 보유 지분을 8.28%로 늘렸다고 지난 10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가치는 2,043억 원으로 KCGI와 델타항공에 이어 3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오는 3월 말이죠.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진칼의 이사 선임 그리고 해임은 일반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지난해 주주총회 참석률 77.18%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38%가량의 찬성 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보면은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한진 오너 일가가 이 가족 간의 분란을 봉합하는 거죠. 네, 이 경우에 총수 일가 지분이 28.84%로 대한항공의 우호적인 델타항공의 10% 지분 함께 더하게 되면 반도건설과 별개로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 회장의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분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지분에다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지분을 얹어서 약 18.27%를 확보하면 반도건설은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약간 극단적인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 한진 오너 일가가 경영에서 배제될 가능성 이건 없나요? 네, 이 반도건설이 KCGI 그리고 국민연금과 손을 잡게 되면 이 한진칼 지분이 30%에 육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진 오너 일가는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반도건설의 이번 경영 참여 선언이 스스로 몸값을 높임과 함께 이득을 얻을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고서 빠진다는 거죠. 반도건설도 그쪽으로 편승할 가능성이 있죠. 국민연금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 판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일단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는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그러나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호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요 학군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권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아파트가 19억 6천만 원에 거래돼 기존 시세보다 2억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최근 강남 4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째 둔화된 가운데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마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거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16억 원에서 요지부동입니다. 대체 이후로 호가형으로 올라가는 경향은 있고요. 이제 급하지 않은 분들, 낮은 물건보다는 자체가 좀 위로 올라가서 금액이 이런 가운데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 목동 일대에선 전세 물량이 동인하면서 전세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군이 좋거나 주거 환경이 좋은 쪽을 쫓아서 이동하는 수요들이 늘면서 지역적으로 전세값 상승폭이 조금 큰 곳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 다시 보이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한풀 꺾인 곳도 있지만 규제가 무색하게 여전히 뜨거운 곳도 있습니다. 바로 청약시장인데요. 로또급 시세 차익 소문에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30에서 40대 무주택 가구엔 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4단지를 헐고 들어설 한 아파트의 조감도입니다.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모든 평형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32가구 일반 분양에 15,000명 넘게 몰렸습니다.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렸는데 평균 당첨 가점이 65점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B타입은 만점에 불과 5점 부족한 79점을 기록했습니다. 12.16 대책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대출, 잔금까지 모두 현금으로 내야 하고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도 감수해야 하는데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데는 시세 차익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 아파트의 같은 면적은 최근 실거래 가격이 24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만 최대 8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곳뿐만 아닙니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단지 당첨 가점은 평균 60점을 넘었고 강남권에선 70점 이상이 안정권이란 지적 속에 전용 면적 25.91제곱미터의 청약 점수가 79점의 당첨자가 나올 정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현금 부자 청약 과열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청약 기회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청약 경쟁률 고공비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고 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무주택 30, 40대의 청약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12.16 대책 효과가 계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그러니까 일단 12.16 대책 이후에 한 달간 강남 부동산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강남 고가 주택 거래량도 뚝 끊겼습니다. 12.16 대책이 나오기 전과 이 전 한 달과 발표 직후 한 달 거래량을 비교하게 되면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92%가량 감소했습니다. 그간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까요? 네, 정부가 일단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옥죄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다만 정부가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시한이 6월 말입니다. 또 4월에 총선 등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전후가 앞으로 집값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매물 플러스 보유세의 부담을 느낀 매물들이 마음의 결정을 할 시기가 3월이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 기자, 이 앞선 9.13 대책에서 봤을 때 대책 이후에 꽤 오랫동안 집값이 약세를 보이다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올해 서울 집값이 더 오를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상당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 규제 강화가 이 부동산 안정화로 무조건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정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혹은 1년여간은 고가 주택 거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국 영구적으로는 막지는 못할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돈은 많은 상황인데 투자처가 많지 않고 또 이 저금리 기조 강화로 대출 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에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규제로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60세 기준 기대 자산은 평균 15억 7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C제일은행이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서울, 부산 거주 자산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가 그룹의 분류는 신흥 부유층은 순자산 4억 5천여만 원, 부유층은 9억 1,500여만 원, 초부유층은 33억 3,9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의 저축이나 투자 목표는 주로 땅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5개월 만에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 8,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3조 원 순매수한 반면 미국은 2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 0.2도로 종일 추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 10시를 기해 한파특보도 발효되면서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도 2도 선에 머물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비나 눈도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 밖에 남해안과 서해안에도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에 비가 오는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4도, 강릉 영하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 6도, 부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 예보가 잦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가 계속되겠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초연결 사회,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된 사회를 말합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클라우드 해킹 사례를 두고 기업들은 서버 해킹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 이런 해명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